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무효, 재협상 등 강한 반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산안 통과 반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무원 수 문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저희들은 분명히 반대했다는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어제 의총에선 정우택 원내대표의 사퇴론까지 터져나오며 원내 지도부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116석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121명과 국민의당 의원 39명을 합하면 과반으로 예산안 처리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한국당의 입장은 과거 여당 시절 보였던 태도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당의 공식 협상이 이럴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 처리 때도 합의가 불발되자 후안무치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야당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를 깨기를 하는 것이 아주 상습적으로 보이고 있고 후안무치의 극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두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추악한 뒷거래, 밀실 야합을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 직전 이 전 대통령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만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휴대전화에 이 전 대통령 측근과 주고받은 관련 문자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는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우리 편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했다는 JTBC 보도가 있었던 직후입니다. 두 사람은 2004년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돈독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0월 이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한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 주변인들과의 연락이 잦아진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이때 작성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기획관을 소환해 이 전 대통령의 사이버사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본회의장 명패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렇게 자리도 치워지기 전에 정치권의 관심은 최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에 쏠렸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부터 출마 의사를 타진받았고, 최 의원이 잘못돼서 그래 되더라도 출마 자체를 그쪽으로 안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름도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서울 송파을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여야는 내년 6월 재보선의 규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두 곳이지만 항소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이 4명 더 있습니다. 아직 1심이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도 3명입니다. 재판의 속도에 따라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배지를 내려놓을 의원들까지 생각하면 재보선 지역 숫자가 최대 20곳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 총선급 재보선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미니 2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도 안 드렸는데. 이제는 뭐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이 인 건 맞고. 네. 방송인. 제가 느끼는 건데요. 네. 민주당 토론의
대표 선수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웃기죠. 제가 대변인도 아니고 근데 대변이에요.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할래요. 네, 잘하니까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고요. 방송 만드는 PD들이나 작가들이 봤을 때 가장 토론이 되는 사람을 불러다 쓰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대표 선수가 되셨다. 이 말씀 들으면 또 김현 대변인이 좀 서운하실라나? 김현은 공식 대변인이니까. 두 쌍두마차. 네. 골고루 그 사랑을 나누기가 참 힘드네요. 김현을 더 사랑해 주세요. 왜요, 왜? 저는 집에 남친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김현 대변인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느낌인데? 그래요? 예. 들으시는 느낌대로. 지금 남양주 병의 지역위원장이시고요. 디지털 서동위원장이시고, 지역은 지금 이주영 실장이 다른 일로 지금, 다른 데 간 사이에 발표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일단 가볍고 짧게 한번 거론해봐야 될 게 지금 해경이 선창 1호의 실종자 2분을 다 발견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요. 그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열심히 찾으면. 그러니까 헬기가 찾았다 그러는데 네. 보통은 이제 해경이나 해군 뭐 이런 인력들이 바닷가 해안선을 대부분 다 뒤져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헬기가 찾았다. 마지막 실종자 2분. 네. 그래서 일단 실종자가 2분이었는데 전원 발견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세월호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상 5분은 못 찾고 있고요. 근데 그게요, 세월호 초기에 가족들이 제일 분통 터뜨리셨다는 게 TV 뉴스나 보면은 육해 공군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현장에선 한 일이 없다. 이게 제일 분통 터뜨린 거였거든요, 초기에. 우리 방송으로도 많이 나갔죠. 네. 3일 이상은 전혀 아무것도 안 않았어요. 했다. 네. 가짜 방송만 했다. 뉴스만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보니까 진짜 이 사고 나고 24시간을 쉬지 않고 찾더만요. 네. 동원된 배며 뭐며 엄청난 인력이 동원돼서 찾았어요. 그게 국가가 할 일이죠. 그렇죠. 네. 네. 다시 한번 이제 명복을 빌겠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 1부에서는요. 예산 관련한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 쪽에 반발이 좀 너무 심하다고 하고 그래서 본회의 불참한다 뭐 이런 뉴스까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상황인데. 네, 불참하는 거는 여당 입장에선 편하죠.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되니까요. 이따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에 대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제 그 발표한 그 합의문 보니까요. 날짜가 2018년 12월 4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합의문 문서에 연도를 틀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2018년 정부 예산안이라고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쨌건 지금 예산 합의문 자체도 나왔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고생했다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동수당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깎인 게 너무 많다. 공무원 충원 문제도 깎였다 해서 반발하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터닥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 쪽에서는 우리가 캐스팅 보트야 우리의 힘 받지 뭐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바른정당은 최근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자신들은 여기 참여를 못한 상태에서 이 합의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정우택이 여러 가지로 미뤄두면서 합의는 하겠다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총은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당의 경우는 일단 이게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선방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속상하시겠지만 이걸 좀 뜯어봐야 될 게 있는데 우선 첫째는 그 아동수당권. 네, 아동수당의 경우 우리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그냥 전체 아동 0에서 5세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100%를 관철하지 못해서 일부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 90% 아동 0에서 5세
매달 10만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이걸 어떻게든 아동수당부터 실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후퇴라면 철학적으로 후퇴를 한 셈이죠. 가장 기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싶어하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잖아요. 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는 안 주는 방식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선방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뭔가 좀 방향성은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방향성을 잃었다는 면에선 뼈가 아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리적인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100% 국민에게 동의를 받고 있지 못하고, 그 100% 국민에게 동의를 받고 있지 못하니까 90% 아동복지 수당 지원, 요런 야당의 반대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조금씩 풀어가야 될 문제인 건데요.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보편적 복지를 되게 추상적이고 뭐 유토피아적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예, 전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이건희의 손자에게 1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니까 이건희 손자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보편적 복지로 가면 이건희는 그 세금을 아동수당에 4만 명분을 더 낸다. 이런 계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보편적 복지로 가고 이건희와 이건희의 아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자. 요런 사회적 합의가 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90% 아동수당으로 물러났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내릴 깃발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프레임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예,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것도 네. 내년 9월부터예요. 지방선거 이후에 한참 이후에. 내년 9월부터죠. 그러니까 본래 이게 5월부터 시행인가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죠. 아니 원래 안은 1월 1일부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계획이었었고. 그런데 정부 안은 5월부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9월로 늦춰져서 4개월 분이 또 빠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세수로 보면 아동수당 분야에서는 90% 그다음에 4개월인가 빠져서 거의 반 정도 예, 전체 예산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나간 방송에서는요. 네. 참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또 구분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번에 왜 그 무상급식 얘기할 때 보편적 급식이 아니면은 이걸 또 구분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거기서 거기다 이런 건데 네. 지금 그러면은 그 상위 10% 그러니까 3인 가구의 월소득이 723만 원 정도는 안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720만 원이 이게 소득 그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대학 나와서 한 10년 정도 일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맞벌이 부부라면 이게 세전이에요. 세전 72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화이트 칼라 한 10년 차 직장인 부부 그러면 723만 원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제 투명한 유리 지갑들이 그러네. 예, 또 손해 보는 겁니다. 월소득 말고 순자산으로만 따지면 6억 6천만 원 정도 이상은 네, 탈락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것도 진짜 공무원을 더 증원해서 순자산 6억 6천만 원, 월소득 723만 원 이상 가려내 선별해야 될 상황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선별하는 인력 때문에 또 예산이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결국은 프레임 싸움이고 문재인 정부 흔들기다라는 비난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바로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보편적 복지가 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아동수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들 같은 걸 보면 일단 사회적 약자들부터 기본소득 개념의 것들을 제공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동, 다음에 노인, 뭐 농어촌 뭐 등등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갈 예정인데 여기서 좀 쉽게 나가지 못하고는 그런 부분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보수 세력이 기대고 있던 가장 큰 게 레드 컴플렉스였잖아요. 근데 레드 컴플렉스가 천안함 때부터도 작동이 안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지를 놓고 프레임 전쟁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복지 프레임에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선별 복지 프레임마저 보수 세력이 포기하면 이제 과거 의미의 보수 세력은 설당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보편적 복지와 선별 복지 프레임은 지금 지향을 못 찾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끝까지 흔들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 입법 투쟁. 그러니까 이제 예산국회가 끝나면 이제 입법 이제 갈등이 또 시작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때도 이게 부수 법안, 이 예산 부수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갈등이 생기고 전투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기초연금. 네. 이 부분도 올렸고요. 네,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특별히 크게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좀 웃겼고. 너무나 속이 뻔하죠. 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자신들 자체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갈 공간은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 더 지키자 이런 의미에 가까운데 전략적으로 보면은 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 게요. 예를 들어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이 TK 지역마저도 젊은 층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다 보면 점점점 더 표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상태로 지금 소멸해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한 전략이 이렇게 없을까 싶은 생각 좀 들더라고요. 전략을 세울 수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게 반대밖에 없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체적으로 그 아동수당 부모들이라는 게 연령대가 한 30대에서 40대 뭐 초중반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반대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줘라. 예, 20만 원 줘라 아동수당.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릴 텐데 이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이상한 프레임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 혈세를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건데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게 국정농단 세력이 뭐 이게 돈 뒤로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것도 아니고 국민 혈세로 아동수당 주겠다는데 국민 혈세로 노인 기초연금 올려서 진짜 노인 빈곤 막아보겠다는데 이럴 때는 땡!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셨어요? 부드럽게 해볼까요? 해보세요. 저는 본래 버전은 땡! 정신 차려라 이거거든요. 조금 더 좀 세게 하십시오 그러면. 장희빈 톤. 아. 니들 머릿속엔 뭐가 들었니? 땡! 정신들 차리시오. 하란다고 하시는 거 봐. 왜요? 멋있지 않았어요? 안 멋있었어요? 저번에 소원대로요. 시사토론 사유자 하시고 네. 가끔씩 드라마 같은데 카메오도 출연하시고 나중에 한 2, 3년 후에는 졸업하심이 감정입이 잘 되세요 지금. 이거 멋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요 동화 신데렐라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신데렐라 양엄마가 계모가 신데렐라가 배고프다고 자꾸 그러니까 네 뱃속엔 거지라도 들었니? 그 구연 동안 되게 잘하셨겠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여기 이제 박근혜 성모한 버전인 거지, 여론 톤이. 그쵸. 그렇지. 네. 정우택은 여론에 밀려서. 네. 합의는 해주는데, 사실 내 맘에 안 들어 하는 부분들을 많이 남기긴 했어요. 거기에 유보라고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정우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자기 당에 돌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천사 노릇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격렬하게 반대하면 막상 그냥 상주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당이 일단 자기들 실리를 취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손을 좀 들어주는 쪽으로 가니까 반대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유보시킨 상태로 일단 합의문을 써줄게 이 상태로 갔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 보수의 원내대표나 대표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뒤에 당에 가서 뭐 이게 의총에서 어떤 반발이 있을까 생각해서 조금 유보다 이렇게 쓰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역시 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소신이나 자기의 입장보다는 훗날을 도모하는. 근데 이분이 이제 12월 12일이면 원내대표 끝난단 말이에요. 네. 여전히 이전 투구하고 뭐 그러더만요.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렇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석은 엄청나게 많은 공룡이 정당인데 네. 관심은 사실상 원내 교섭 단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 네. 예. 그렇기도 하고요. 이분들 이제 그 의총을 열었는데 국민의당도 이제 추인했고 민주당도 추인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은 3시간 동안 토론이 결렬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이 토론의 과정에서 제일 문제된 게 공무원 증언하고 법인세 인상 반대입니다. 왜 공무원 증언 반대 이 부분이 그렇게 막 핵심으로 부각됐는지 아세요? 이게 오랫동안 보수의 또 다른 기둥이 작은 정부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 작은 정부에 기초해서 이게 워낙 사람들이 세뇌가 돼서 공무원은 놀고 먹는다. 이게 작동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보수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 놀고 먹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예, 그래 놀고 먹는다. 그리고 또 이게 그런 프레임이 아직 작동하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보면 공무원을 탁 넣고 증원 찬성, 증원 반대하면 증원 반대가 5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 기대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도 미세하게 네. 충원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충원. 예, 이번에 충원은 이제 소방직이 정원에 못 쳐요. 정원을 다 채우면 19,000명 정도를 이번에 충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있는 정원을 늘려야지 증원이고요. 기존 정원을 다 못 챙겼기 때문에 충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빨리 프레임에서 공무원은 놀고 먹는다, 공무원 증원 반대, 뭐 작은 정부 신화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요거를 벗어날 길을 이낙연 총리가 재미있게 찾더라고요. 그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공무원 증원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낙연 총리가 답을 할 때 소방직, 경찰직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되풀이하더라고요.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만 해도 아까 말씀 나왔지만 그 정부안은 12,000명 그리고 네. 국민의당 안은 9,000명. 근데 이제 9,400명 정도. 75명. 결국에는 국민의당에 손 들어주면 사실은 다른 정당의 반응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국민의당 안을 들어주는 척 하는 게 정치적인 어떤 기술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거 보세요. 정부 안은 12,221명이에요. 본래 민주당 안은 15,00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7,000명이에요. 국민의당이 8,875명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런 분들 근거도 없어. 정부 안 자체는 필요한 곳에 얼만큼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만든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7,000명이나 9,000명이나 이게 어떤 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해석을 제가 해볼게요. 네. 자유한국당의 7,000명은 민주당이 15,000명이잖아요. 그거의 절반은 7,500명이잖아요. 절반 이하로 깎아! 7,000! 이렇게 된 거고요. 미치겠네. 그 다음에 네. 국민의당의 경우는 절반으로 하면 7,500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름 지방에 뭐 이런저런 요구, 이거 지방직과 상관도 없습니다. 이건 중앙직인데 이런저런 뭐 경찰관들 있잖아요. 지방에도. 그런 사람들 요구를 반영해서 저는 뭐 7,000명보단 8,875명이 나름 그래도 계산을 한 숫자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정부의 12,221명은 이 민주당 안 가지고서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줄인 안이 12,221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요게 9,475명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푸나님 우리 탄핵 때 몇 표로 탄핵이 가결될 것인가? 이거 내기하잖아요. 예. 제가 230명 해가지고 빙고 됐거든요, 그때. 그렇듯이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 한번 추측해보자 이렇게 하고 숫자 되잖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 제일 근사치가 국민의당이잖아요. 그런데요, 요 9,475명이 행정직 공무원과 그거에 근사치가 있는 공무원들 다 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직이나 뭐 부사관이나 등등 그다음에 교육 공무원들은 많이 살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선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15,000명 되기를 바라는 세력이죠. 그 이야기인데 우리 방송으로도 뭐 각종 방송들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대기업에 의존해서는 일자리 만들기 힘들다. 낙수 효과가 없다. 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선도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네. 어쨌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서로 이렇게 공조한 느낌이 좀 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부터 시작하겠다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바른정당이 이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유승민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공조부터 시작하는 이 통합 작업이 좀 적신호가 오는 게 아닐까. 정책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또 벌써 삐걱거리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건 예견된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신을 안 이어받으면 안 되는 장이잖아요. 대다수가.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정부 1기 대통령이잖아요. 민주정부 1기는 복지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고요. 노동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정당과는 그런 기본적으로 뭐 이 예산안에 있어서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결국 이거잖아요. 사람이 이 얘기하면 또 제가 너무 속물로 보일 것 같긴 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가는 곳에 마음 가는 거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를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예, 돈 가는 곳에 마음 가는 거고 그 정치인들이 당이 어떤 곳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기존의 양당제로 보면 그래도 민주의식이 조금 남아있는 세력이 있고 꼴통스러움이 남아있는 세력이 이 접점에서 우리는 다르구나라고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이 과정 아닐까요? 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큰 틀로 가르다 보면 국민의당도 역시 민주정부의 후예다. 그 피가 좀 남아있구나. 대다수가. 네. 참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보편적 복지 개념을 아동수당에서 일부 후퇴하긴 했지만 야무지게 챙긴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예, 그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본래 3조 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2조 9천 뭐 이렇게 거의 3조 원 가까이 이게 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인 게 아니고 네. 일단 한번 해보고 추후 논의하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부 계산은 문재인 대통령 계산은 그런 거죠.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 아무래도 노동자들, 근로자들, 저소득층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저소득층은 소비를 즉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경제에 마중물 효과를 낼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건 뭐 정부 예산안이라니까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면 다 분석해야 되는데 별로 의미는 그렇죠. 없고요. 지금 네. 쟁점들만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방송한 이 시간에도 통과가 됐다는 소식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당, 뭐 바른정당, 정의당, 민주당 이렇게 참여한 가운데 통과될 것을 무난히 예상해 보는 이런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냥 안 들어오시는 게 정체성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꼴도 보기 싫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죠. 이제 아동수당만큼 사실 양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국민의당 쪽이 또 이게 참 딜레마인 게 해주긴 했어. 그래서 도와주긴 하는 것 같은데 뭔지 좀 깎아대기 시작하면은 한쪽에 생각하면 쟤들 좀 너무한다 싶은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도 이렇게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협상과 어떤 토론의 어떤 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무난하게 선방했네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각은 정말 여러 곳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갖고 계신 분들에게 다 만족시키는 방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어제가요, 안철수 대표의 취임 100일이어가지고, 어제 또 살짝 좀 약간 막말 느낌의 얘기가 나와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 이거 하면서 했던 말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에 대한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댓글 이야기부터 일단 했는데, 안 봐서 모르겠다, 댓글을 뭐하러 대응하느냐, 요런 방식. 요거는 보통 이제 정치 지도자들 중에요. 1, 2년 차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짬밥의 문제인 것 같아요. 표현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놔서 거의 안 온다. 수작업으로 다 해놨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는 거다. 일반인들은 아니다. 이러면서 어떤 이상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결국 정치인의 소통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요게. 네. 정치인들은 칭찬하는 문자는 받고 싶고 비난하는 문자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고 얘기할 때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거 다 받아들이고 답변하고 할 건 하고 뭐 대응할 반대하는 논리가 있으면 반대하고 요게 이제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어제 그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의 불통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 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속마음은 그래도 돼요. 나쁜 문자 오면 차단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밖으로 표현하는 태도가 너무 나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난 니들 몰라. 신경 안 써. 사실 신경 쓰는 거거든요. 이게 신경 안 쓴 사람이 어딨어. 신경 많이 쓰는 네. 거예요. 다음에 이메일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메일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에 그게 민주주의의 적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 공산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실망한 거는
공산주의인가 보다 이 단어였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맥락에도 맞지 않게 메일을 보내면 그게 민주주의의 적인가? 메일을 많이 보내면 공산주의인가? 이게 무슨 뜻인지 독해도 안 돼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종의 문자 보내고 댓글 쓰는 부대가 있다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부대가 있다면 부대가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안철수 씨는 기본적으로 일단 엄청난 피해의식.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교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그 문자에 대해서 논란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이었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 정말 깊게 공감했거든요. 뭐냐면은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제 좀 시켜라라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인가 이야기가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정치인들 같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제하시라고. 근데 내가 명령을 하다라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분들의 뜻과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걸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야당은 받아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부추긴다. 부추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방송에 팬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우리는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방송이라는 거 하나 존재한다면 굳이 부른다면 청취자다. 이분들한테 뭘 명령을 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더 높게 계시는 분들인 거예요. 요 관점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속마음은 이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댓글이 뭐라고 대응하느냐 뭐 안 봐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속마음은. 근데 밖으로 대하는 태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속으로 아무리 섭섭하고 화가 나도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이에요. 국민에 대한 맞습니다. 도리. 예. 그 어긋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악담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거 좀 너무했어요. 이거는 인성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문재인 지지자가 다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그중에 일부의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예단해갖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막말인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스스로 사고 나서 죽을 테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정말 악담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망했어요. 여전히 실망 중이시네. 뭐. 네. 내가 정치인이라면 제가 안철수 대표 쪽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간 서로 이렇게 소원하고 이런 측면도 많았다. 대선 때 제보 조작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경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또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분들 지지자들을 협조도 하는 느낌 속에 그래도 우리가 야당이니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다수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점점점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을 까먹으시고 대통령 후보들 지지율 조사를 몇 년 차부터 하나요?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지금 하면 좀 너무 박근혜 때는 굉장히 빨리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년 차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이제 뭐 신년 여론조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해요. 차기 대권? 그래도 뭐 대권 한 2년 놔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안철수 지지율을 한번 시작 전부터 한번 보고 싶어요. 몇 프로나 나올까? 저도 급 궁금해요. 그리고 당대표 입장에서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자기가 걸었던 공약 있잖아요. 0세부터 11세까지였어요. 네. 아동수당. 그게 더 좋아요. 네. 0세부터 11세 더 지지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뿔나는 게. 애가 몇 살이죠? 지금 9살이거든요. 앞으로 그럼 한 3년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만 나이로 하면. 그러네요. 진짜. 0세부터 11세 아동수당 지급을 저는 더 강력히 지지합니다. 저 슬픈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좀 숨막힐 것 같아서. 정말 안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요, 제가. 알죠. 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 근데 무상 보육이라고 해도 특활비 이런 걸 내요. 특활비란다. 지금 너무 온라인이다. 지금 특수활동비 말고 특힙이라고 해요. 특힙이. 그 당연히 내야죠. 어떤 바이올린비 뭐 이런 거. 그런 걸 내야 되는데 호주머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집에를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밖에서 빌려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못 들어가고 밖에서 막 맴도는 그 상황 생각해 보면 10만 원 사실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동수당 제대로 주려면 3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 더 나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직 10만 원 이것도 안 되는 걸 5세까지 해주면서 자기가 걸었던 공약 정도는 원내대표에게 신신당부해서 이건 좀 꼭 합시다라고 그런 건 없잖아요. 어머, 저 그러면 안철수 지지할래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원내대표에게 내가 0에서 11세까지 이거 공약한 겁니다. 협상 과정에서 나이를 0에서 6세로 늘려주세요. 이거는 꼭 합시다. 이랬으면 저 지지할래요.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간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으로 내놓은 안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의 공약에 근사치예요. 네, 거기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문재인 네. 대통령 공약도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애초에 우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할 때도 우선 정책 과제를 짤 때 대선 전에 후보들의 공통 공약부터 추출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근데 짧게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국민의당의 정책위의장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합의 뒤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자기 지역에 예산을 안 주면은 여야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그 안철수 씨랑 상당히 결이 유사한 그런 방식의 이게 SNS의 문제예요. SNS 활동 잘못하면은 인생의 낭비 맞습니다. 퍼거슨의 이야기가 딱 맞아요. 근데 깨버리겠다. 이건 정말 너무 바닥이 드러나시네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SOC 예산에 대한 부분을 네. 이번에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네. 그냥 야당의 딴지 속에는 SOC 예산 따가는 분명히 그게 있다니까요. SOC 예산 어느 정도 챙겨주면 합의해줄게. 벽지 개념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상하네요. 이 정책위 의장이 밤제 터널 예산에 대해서 쓴 이 부분은 되게 그런데요. 기재부가 장기도로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비용 대비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 들인 거에 비해서 최소한의 효율성도 안 나온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의장 말이 요건이 안 되니까 부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왜 내가 이런 밤에 당신에게 부탁하겠느냐고 응수했다. 아, 이건 뭐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최경환 지역구에 경산에요. 네. 도로를 엄청 많이 놨는데 그 도로들이 차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놓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거지, 이런 거. 물론 이쪽에서는 이렇게 실드를 칠 거예요. 뭐 호남차별이네 뭐네 해서 발전이 좀 덜 됐기 때문에 호남에는 이런 SOC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긴 할 텐데 자기가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하는 정당의 정책위 의장인데 감히 내 쪽지 예산을 안 들어줘 이거잖아요. 게다가요. 기재부는 수변도로가 지방도로여서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도로면 이거는 중앙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그냥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 보니 옥정호 예산 일부가 확보되었네요. 50년 된 지기역 수건 사업으로 27억 원 예산을 올렸지만 2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2억 원밖에.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군요, 국회에.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당 이슈로는 최명길 의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했거든요. 의원직이 상실되잖아요. 그 순간 방 빼야 되고요. 아, 그건 정말 충격적이겠다. 네, 그리고 정말 서러운 일이죠. 선고 날이 확정되는 순간 방 빼지 않았을까요? 무죄가 될 가능성 사실상 없었잖아.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무죄의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최명길 의원이 지금 대표적인 친한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기도 하고. 4월 재벌거리 원래 있었는데 선거를 줄이기 위해서 6월에 같이 하기로 했었죠. 예. 근데 그 송파을에 재보선 요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재밌어지겠네요. 이제 확실하게 누가 출마하고 뭐 일설에는 안철수 대표, 안희정 지사 이런 분들의 출마, 홍준표 출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데 이제 지금 송기호 변호사가 지금 지역위원장으로 선정되어서 그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특히 FTA 전문가라면서요, 그분? 네, 유명하죠. FTA 협상 당시에도 되게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사고 지역구를 충원했는데 거기 이제 충원되셨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부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보 홍준표 이런 느낌인데 네. 공격하려고 보니까 막 서류상에 나타난 것만 숫자만 잠깐 본 거예요. 네. 지금 낚싯배 선창 1호 사고에 대해서 이런 사고에도 정부 여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퍼주기 복지에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VTS 구축 운영 사업 예산이 계속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완료돼 버리고 나면 거기에 더 이상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네. 삭감됐다고 숫자만 보고 그러면서 공격을 해야 됐는데 더 기분 나쁜 건 이겁니다. 퍼주기 복지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한 예산안 처리는 또 발목을 잡아.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안 맞죠. 그리고 그게요. 그 VTS 구축 운영 사업 예산이요. 그러니까 올해 269억 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내년에 154억 원이에요. 이게 줄었죠. 줄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건 사업이 종료되어 가면서 자연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줄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준표 대표에게 이 자료를 보고하면서 설명을 누가 했는지 그분도 참 네. 바보예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영국 그 대사 기억나시죠? 네. 그 전술핵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영국이 흔쾌히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런 말 한 적 없고. 너무하시네요, 이분은. 지금 홍준표 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죠? 있죠. 의원님은. 네. 실제로 만나보면 어떤 거예요? 얘기 안 해봤는데요. 전혀? 네.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경남도지사셨어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면서 봤지 뭐 일단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쪽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상임위 아니면. 안 부끄러울까요? 뭐 그렇겠죠. 근데 더 짧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12월 12일 아닌가? 네, 12 참 희한하죠. 날짜 잡는 것도. 네. 그렇게 되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김성태 의원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홍문종이나 이런 친박 세력이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의원님 보시기에 네. 의원님도 자유한국당 내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김성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큰가요? 아니면 더 작은가요? 작은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촉으로. 그건 대표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친박이 잡는 것을 원하지 않는 힘. 그리고 또 친박들도 그렇게 경박이 뭉친 세력은 아닐 거라고 보고. 네, 거기도 네. 여러 마음, 10갈래 마음일 거라고 보고 또 중도의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되는 거는 그거는 뭐 또 다음 주 방송이 바로 선거일이네요. 오늘 선거일. 사실 관심도 없다. 그놈이 네. 그놈이지 뭐. 김성태나 홍문정이나 뭐가 달라. 김성태 의원이 들으면 섭하겠다. 김성태가 저는 더 적폐라고 봐요. 바른정당 갔다가 이쪽이 와서 아유 인간들 진짜. 도찐 개찐. 네, 그렇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민희 방송은 다음 에피에서 이어집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네버엔딩 스토리 1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날 운빨을 기가 막히게 받고 계시는 김일희님께서 또 뭔가 대단한 지금 뭔가가 준비되고 있대요. 대단히 대단한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쪽 제작 미팅을 가시는 관계로 오늘 또 새로운 개그맨을 한 분 모시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자, 오늘 모시는 분은요. SBS 공채 개그맨 이동엽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이동엽입니다. 끝인가요? 조사를 많이 안 한 거네. 저희 삼시두끼 하고 이동엽 씨 나오는 동네 형님 지금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삼시두끼는 좀 빼주세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때 너무 갑질하고 방송을 잘 모를 때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 올라올 때마다 다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럼 제 욕 많이 했겠는데요. 그때 분위기를 제가 다 망쳤었거든요. 방송의 메커니즘을 잘 모를 때. 그런 거죠. 그렇게 흑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요즘 이제 드디어 동네 형님이라는 팟캐스트를 제가 PD 겸 뭐 작가 겸 MC 같이 제가 다 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삼시두끼 때 했던 분들 엄청 고생 많이 시켰더라고 제가. 미안하구나. 네, 많이 미안합니다. 근데 아마 이 듣는 청취자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0대에서 60대. 그죠. 그리고 또 정치 쪽 관련된 분들 아닙니까? 제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산 자체만으로도
잽니다. 발음에서 다 티가 날 것 같은데요.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 사람이에요. 네, 그 SBS 우차사에서 서울 나들이. 맞습니다. 네. 개미 파마가 서울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했고 최근에는 출렁출렁, 넘실, 뭐 반복 개그 계속 했었고. 그리고 역사 의식을 좀 고취시키면서 제가 역사 속 그날이라고 일제 강점기 때 7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정말 깨어있는 개그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팟캐스트도 먼저 제가 듣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든 게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막 고생했던 분들을 그리며 제가 이렇게 뚱보 순서가 있어요. 그 골탕 먹이면서 이렇게 했던 역사 속 그날이라고 배를 좀 넣어요. 안경 올려줘요. 살 빼요. 너무 좋아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좀 이슈거리도 되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친일파 청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걸 못하고 나서부터 그게 진짜 뿌리죠.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알게 모르게 압력이 있더라고. 못하게 하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제가 코믹을 더 넣고 심지어는 그때 제가 아베 얘기를 엄청 했습니다. 아베가 문제야. 아베가. 배 막 치면서 배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해서 일본이 또 독도 막말하고 막 그런 얘기하길래 위안부 문제를 막 함부로 얘기하길래 제가 그걸 막 했는데 위쪽에서는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해가지고 분위기가 분위기를 못 잡고 갔어요. 제가. 좀 그래도 생각 있는 개그맨 이동엽입니다. 네, 이동엽의 새로운 모습. 이동엽 씨가 누군지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알겠지. 네, 포탈에서 이동엽을 한 번씩 쳐주시고요. 그럼 배구 선수 요즘 나와요. 농구 선수 나오고 그러니까 걔들 순위만 더 올리는 거니까 개그맨 이동엽을 꼭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 형님도 지금 방문해 주시고요. 그거 오지 마.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오면 올수록 또 제 이미지 망가집니다. 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놀러 오세요. 어떤 김일희 씨가 여기서 하는 거죠? 김일희 씨 역할이 뭡니까? 김일희 씨가 사회 MC를 봅니까 그분이? 그렇군요. 뭐 김일희 씨 빠지면 그럼 제가 종종 오겠습니다. 좋아요. 뭐 제가 듣기로 출연료도 좀 있더라고.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안 받고 오겠습니다. 새날 제가 완전 팬이거든요. 김일희 씨가 보니까 이게 뭐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요즘. 좋다. 대타로 바로 저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김일희 씨가 저 대신 오라 하세요 그러면. 제 시간 없을 때만 경력 빠질 것 같으면. 네. 그러면 오늘 이동엽 씨 모시고 이번 주 주제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동그라미입니다. 김일희 씨가 저한테 김경진 씨 나오는 편 들어보라고 해서 그에 맞춰서 가면 된다 하길래 왼손잡이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자도 안 봤어. 김일희 씨가 문자를 너무 길게 여기서 주셨나봐. 그걸 복사해서 그냥 줬나봐 저한테. 주소. 뭐 그거 한데 뭐 밑에 엄청 길게 썼길래 그냥 왔거든. 왼손잡이 공부 실컷 하고 왔더니 갑자기 동그라미 대해서 얘기하면 된다 해가지고 지금 완전 제 머리가 동그라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히 동그라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야기하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처음에 순서를 정할 때 가위바위보로 정하거든요. 이거 옛날 방식입니다. 그럼 뭘로 할까요? 시계 방향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까? 가위바위보 하면 이거 청취자분들은 뭐 듣는 매체인데 그러면 손으로 내지 말고 우리 입으로 얘기합시다. 뭐 내는지. 가위바위보 가위 뭐 이렇게 하든지 주먹 이렇게 하든지 입으로 말해가지고. 사실 청취자들은 순서를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꼴찌네. 가위바위보. 지금 1등이 누구예요? 접니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접니다 하면 다 합니까? 접니다 하면 졸리는 목소리 나오면 저는 다 합니다. 약초님. 이분이 약초님이었구나. 그럼 제가 오늘도 뭐 제일 첫 번째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하죠. 그러면 세 번째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번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제가 6년 전에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었습니다. 농사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을 때 처음부터 그냥 들어가서 농사 지은 게 아니라 일단은 시골에서 한 1년 정도 살게 됐거든요.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제 교회에 일을 하러 가서 1년 정도 살게 됐는데 그때 시골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주 귀여운 모습을 자주 본 적이 있어요. 누구의 귀여운 모습을 보셨다고요? 동물입니다. 네. 특히 그 너구리 같은 경우에요. 저도 자기 자신의 귀여운 모습을 발견했다. 뭐 저에 대해서는 별로. 근데 그때 이제 너구리가 지금 시골에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지금 뭐 너구리, 뭐 멧돼지, 고라니, 뭐 굉장히 지금 야생 동물이 많다고 하는데 특히 밤에 이제 너구리가 좀 야행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많이 길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차 앞을 막 달려서 가거든요.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길 옆으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앞을 막 뛰어가요. 차 앞을요? 예, 차 앞에서요.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딱 있는데 빨리 빠져주면 차가 싹 지나가면 되는데 얘네들이 길 가운데로 뛰든지 아니면 길 옆으로 뛰어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얘네들을 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기념물 아닙니까? 너구리는 기념물까지는 아닙니다. 라면이죠. 네. 그런데 그 너구리를 뒤에서 보면은요 너무 귀여워요. 엉덩이가 뽀송뽀송뽀송하니 네. 털이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항상 막 웃으면서 가기도 하고. 너구리가 웃으면서 갔다고요? 아니요, 제가 웃으면서 갔습니다. 형님, 그 정도 안 들리면 쉬세요, 그냥 차라리. 뭐 방송 열심히 하려고 그래 나오세요. 귀가 안 들리면 좀 쉬었다가 오세요. 죄송해요, 요즘 귀에 살이 쪄가지고. 아니, 헤드셋까지 끼고 그거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네. 예. 그리고 가끔은 이제 고라니 같은 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고요. 제일 섬찟했던 거는 멧돼지를 한 6마리를 한 번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제 트럭을 몰고 다녔으니까 트럭 가지고 가는데 6마리가 확 갑자기 들어왔다가 얘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래서 걔네들 도망가고 저도 그냥 아이고 이렇게 걔네들 치면은 차가 많이 망가지고 다치거든요, 사람이. 그 시골에 살면서 제일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봤던 동물은 담비입니다, 담비. 담비를 진짜 사슴. 예. 담비가 실제로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슴이 아니고 천연기념물 담비 있거든요. 몸이 하얀데 이제 얼룩얼룩한 큰 반점이 하나가 있어요. 한두 개씩. 담비가 사슴이 아니에요? 사슴 아니고요. 예. 육식동물. 사슴은 담비야. 맞네. 그거는 밤비. 밤비고. 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담비가 또 있구나. 고단수네. 예. 또 이거 인터넷 쳐보게 만드네. 근데 제가 그걸 언제 봤냐면 이제 산불 감시원으로 좀 일을 할 때 거기 이제 알바처럼 하는 게 있거든요. 계절마다. 네. 그때 이제 산불 감시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진돗개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낯선 동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족제비과네요. 예, 예.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얘네가 지금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얘를 보는 순간 저게 뭐지? 말로만 듣던 담비인가? 이래가지고 한 15초, 20초 정도 보고 얘가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걔를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곳이 그렇게 깊고 담비가 살 정도로 깨끗한 곳이에요. 담비는 좀 더러우면 못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이렇게 모든 동물이 예쁘고 아름답고 좋게 보이다가 야, 이게 아닌데 하는 순간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이제 고라니를 굉장히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보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역마다 고라니들이 좀 입에 붙인 좀 맛있게 잘 먹는 농작물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라니 농작물 피해가 많거든요. 또 고라니가 그 저녁에 울기 시작하면 예. 그 소리가 그 굉장히 귀에 거슬리잖아요. 이상하게 울죠. 예. 막 이렇게 울죠. 이런 식으로 울어요.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울어요. 야, 저는 지금 이 얘기에 낄 수가 없는 게 도시 산 게 이렇게 후회스러워요. 그냥 시골 살걸 그런 소리나 고라니 본 적이 없으니까. 군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예. 군대도 전 또 심지어 제주도 바닷가 앞에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네, 뭐 전혀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네. 예, 근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고추 순을 맛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추를 이제 모종을 딱 심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오는 부분 새로 나온 거를 얘네들이 따먹어요. 맛있는 것만 먹네. 근데 그걸 따먹으면 고추 농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네. 새 순이 올라와서 V자형으로 쫙 퍼지면서 고추가 많이 달려야 되는데 위에 걸 따먹으니까 얘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주위에 다 계시니까 어느 분이 이제 좀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추를 심어놨는데 1,500포기를 다시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라니가 위에를 다 따먹어가지고 1,500포기를 심었는데 그걸 2번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을 하면은 처음에 심었던 거하고 이게 자라는 속도도 달라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두 번이라면은 그럼 1,500팩이 두 번이면은 그 4,500포기를 심었다는 거잖아요. 더 많이 심었는데 그 중에 먹은 게 그 정도니까 빼가지고 다시 모종을 사든지 자기가 키웠던 게 있으면은 그대로 해서 다시 심게 되는데 모종 가격도 가격이고 자라는 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은 농사를 망친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1,500포기 정도 하면은 한 150평 정도 좀 넉넉하게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으로 보면 올해가는 이제 시세가 10,000원 이상도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1,000만 원 돈 되거든요. 근데 시세가 떨어지면 이제 500만 원도 되고 우리나라 좀 시세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몇백만 원어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남일이겠거니 했는데 저희도 이제 저희가 먹기 위해서 한 300포기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만 먹으려고. 근데 고라니한테 모두 다 바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보통 그 정도 되면 농가에서 고난이 잡을 수 있게 허가를 내주던데. 허가를 이제 하려면은 또 신고를 해야 되고 뭐 덫을 놓든지 아니면은 엽총으로 이렇게 잡든지 하던데. 총을 사게 되면은 주로 이제 유해조수 잡는 부분에 사고 만약에 멧돼지 피해 같은 게 있으면은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제 엽사가 와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길고 그렇다고 농사 계속 망치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법을 쓰기는 쓰죠. 이제 그 편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잡으면 안 돼요. 원래는 아니 그러면 농민이. 철조망 같은 거를 치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많이 치거든요. 고라니 망이라 그래가지고 허리 높이나 가슴 높이 정도로 치는데 이걸 뛰어넘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밑에가 약간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밑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밑에를 이제 철사나 철근으로 밑에를 막아야 되는데 보통 밭 같은 경우는 주위가 굉장히 길잖아요. 미터 수가. 그러면은 그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막 병도 걸어놓고 뭐 냄새 나는 것도 해놓고 심지어는 호랑이 울음소리 녹음했다가 틀어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저 그것도 했었거든요. 사자똥. 그거 소용이 없어요. 사자똥을 어디서 구해요? 그걸 못 구하니까. 동물원에 보면 사자똥 많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카바이트로 빵빵 소리 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해놔도 소용없어요. 처음에 한 2, 3일만 괜찮고 그 다음에는 배고픈 애들 앞에서는 그 옆에서 놀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불빛을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바짝바짝바짝 하는 걸 놓으면 사이키. 뭐 그런 식이에요. 맞아요. 그걸 해놓으면 얘네들이 겁에 질려서 못 온다 그러는데 더 좋아하는 안 돼요. 클럽이라고?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걔들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총으로 쏘는 거, 덫을 놓는 거. 근데 이게 이런 거죠. 고라니는 고기가 맛이 없어요. 보통 초식 동물들은 다 고기가 맛있거든요. 고라니는 초식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기가 맛이 없어가지고 인기가 없어요. 사슴은 되게 맛있거든요. 천연 기념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라니는. 고라니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이제 과수원에 저희는 풀을 안 깎아 놓으니까 풀이 항상 자라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그 속에서 잠도 자고 새끼도 낳아요. 그래서 한 번은 새끼를 이제 저희 이웃분이 저희 과수원에 있는 걸 잡아가지고 다른 분한테 줬거든요. 근데 그 집 개가 물어 죽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백구 같은 걸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꼭 하루에 한 마리씩은 잡아오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그때 쉽지가 않아요. 모닝와이드 이런 거 촬영하면 고난이 잡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제주도에서는 마취총으로 잡아서 그 고난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가서 그게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좋은 방법. 근데 사실 이제 시골에서 좀 살아보시면은요,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만큼 그만큼 많아요. 맞아, 피해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바로 저희 집 데크 밑에서 자요. 밤에.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데 밤에는 사람이 집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집 앞에 잔디에서 자요. 그래서 아주 좀 미워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멧돼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과수원을 다른 분이 하던 걸 사가지고 과수원 땅을 살린다고 풀을 안 깎고 키웠더니 한 2, 3년 만에 지렁이하고 군뱅이가 땅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멧돼지가 그런 걸 또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리고 또 저희가 땅이 좀 물러졌으니까 얘네들이 밤이 되면 올라와가지고 불도저처럼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지렁이를 이렇게 막 먹어요. 먹는 거지. 지렁이를 먹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한번 보면 이제 쑥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또 멧돼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기 공감하는 게 산소 같은 데 가면 아버지가 음식 같은 거 놔두지 마라 하더라고. 맞아요. 멧돼지가 나타나서 파헤친다고. 다 파헤치거든. 특히 고구마 같은 거 한번 잘못 걸리면 그냥 1년 농사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멧돼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누가 원래 덫을 놓는 건 안 되지만 누가 놨다가 잡잖아요. 그걸 처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 올무 이렇게 묶고.
좀 작아도 사람한테 덤비고 웬만한 개가 이렇게 달려들어도 이기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피해를 본 게 뭐냐면 새예요, 새. 산새. 그러니까 가끔 이제 새들이 집에 우편함이나 뭐 여러 가지 창고에 이런 데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새를 이제 새끼를 까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그 팟캐스트 제가 하는 거 귀농일기 그 사진에 보면 저희 집에서 새가 알을 낳아서 새끼를 이렇게 깠는데 네. 제가 근처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엄만 줄 알고 입을 딱 벌린 거예요. 그 순간을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귀농일기 팟캐스트에 있는 사진이. 그렇기도 하는데 그거 보면 되게 예뻐요. 너무 신기하고 하루하루 그 털이 길이가 달라져요. 저희는 딱새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저희 과수원에 사과를 먹으면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를 딱 먹고서 끝까지 다 먹어주면 괜찮은데 이거 먹다 저거 먹다 콕 찍어요. 한 번 딱 찍고 끝나는 거예요. 당도가 있으면 먹고 당도가 없으면 또 딴 데 넘어가는 거지. 희한하죠. 딱 찍고 근데 그게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과를 딸 때쯤 되면 밑에서 봤을 때 이야 탐스럽고 밑에서는 안 보이는구나. 예, 밑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리고서 야 이거는 등급이 높은 거니까 비싸게 받겠다고 딱 땄는데 보면 위에 딱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끝나요. 아니 약초님은 그러면 새가 너무 싫다면서 어떻게 새가 날아든다. 그렇네. 새를 싫어하면서 새 날아들면 제일 싫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모순이 좀 있네요. 네, 새가 엄청 날아드는데. 맞네요. 이게 그래서 좋다고 앉아서 지금 팟캐스트 하고 앉아있네.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네. 네. 새는 좀 좋아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농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라 하는 부분을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분들에게는 고라니도 예쁘지도 않고 멧돼지도 그렇고 이런 동물들이 안 예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새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너무 답답해서 동네 분들한테 물어봤죠. 제가 이런 걸 좀 어떻게 할 방법 없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방법은 없어요. 위에다가 그물을 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은 이제 유해조수 신청을 해가지고 총을 사가지고 공기총으로 잡는 수가 있어요. 그건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옛날엔 이러는 것도 있었대요. 전에 그 어떤 할머니가 뭐 농약을 이렇게 사이다에 넣어서 뭐 독극물 사건 있었잖아요. 그게 메소밀이거든요. 그게 이제 진딧물 나방 잡는 약인데 그게 시골 어딘가에 구석에 있는 집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메소밀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이제 판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민들은 그냥 그때그때 한 병씩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박스로도 사고 막 그래서 쟁여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구석에 있는데 저희 동네에 그게 한 병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농사를 가르쳐준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과를 이제 새가 파먹은 거에다가 살짝 도려내고 거기다가 뿌려놓으면 얘가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새들이요? 예. 그래서 에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대요. 지금은 이제 약 자체가 없으니까 못 하는데 그래서 뿌려놓으면 그럼 어떻게 죽어요? 날아다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딱 먹고 1m도 못 가서 떨어진대요. 그게 진짜 맹독성인가 보다. 예, 그만큼 그게 세대요. 그리고 이제 뭐 콩 같은 데다가 막 이래 묻혀가지고 놓으면 딱 먹고 날아가질 못한대요. 그냥 푹푹 쓰러진대요. 근데 뭐 그런 방법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새총이었습니다. 아, 인간적이야. 네.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예요. 나 동그라미 언제 나오나 정말 아니, 저도 새총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총 사달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뭐 컴파운드 보호를 사서 날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컴파운드 보호는 또 뭐예요? 그 우리가 양궁할 때 쓰는 활은 리커브라고 하고요. 그 람보가 옛날에 영화에서 썼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컴파운드 보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사냥하거나 이제 그걸로 고기 잡거나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이제 라인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하고 스프링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강력하게 만든 거예요. 네, 아까 단비 찾아볼 때 요것도 같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새총을 날려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지금은 새총을 쓸 때 이 베어링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돌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한 뭐 6mm, 7mm쯤 되는 베어링, 쇠 베어링을 쓰는 거예요. 6mm면 박격포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격포. 6mm 박격포. 예, 6mm 박격포. 비비탄 총 같은 거 이런 건가요, 그러면? 비비탄 총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쇠 구슬이 사이즈별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큰 거 쓰려면 큰 거 쓰고 작은 걸 쓰려면 작은 거 쓰는데 네. 일반적으로 한 6, 7mm 정도를 쓴대요.
그래서 이게 될 건가 싶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또 그 새총에 관한 놀라운 세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에 갈 때 예. 가져갔던 새총이 그냥 일반 나무로 만든 게 이게 안동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동에 유명한 새총집이 하나가 있어요. 또 그게 또 무슨 무기로서의 카테고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죠.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안 되겠다, 여보. 진짜 이게 신기하다. 이 새를 잡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미국에 있는 도면도 가져가지고 좀 만들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과수원을 하는데 이래 했다.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왜요? 못 잡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못 잡는다고? 예. 그래서 아니 여기서 하는 새총은 100m도 날아간다고 하는데 안 됩니까? 그러니까 새 잡는 거 하고 그 구슬을 해가지고 취미로 뭘 맞추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할 거면 그냥 새총 사가지고 가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세요. 총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실망을 했죠.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집에서 사지는 않고 그럼 비싸거든요. 새총이요? 예, 새총이 비싸요. 상당히 그래요? 비싸요. 예. 그냥 고무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약초님이 보셨던 그 새총은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 그냥 나무로 깎은 게 한 2만 원 해요. 그리고 그게 좀 오래된 나무 이런 거는 10만 원 넘고 그래요. 찾아보니까 안동에 한국 새총 공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게 있어요. 예. 그 저희 왔다 갔다 하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미국에는 이제 당당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새총이요? 예. 새 잡는 게요? 예. 그래서 이제 새총이 스포츠예요, 일종의.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도면 내려서 나무를 깎아서 제가 만들고 고무 밴드 같은 것도 사가지고 일반 고무줄이 아니라 있어요. 그거에 가죽 잘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도 나는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날렸죠. 네, 어떻게 됩니까? 예, 안 되더라고요. 새가 먼저 날아가죠. 예, 안 되고요.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다. 그게 날아가는 게 궤적이 저한테도 보이니까 새가 맞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구나. 뭐 고라니하고도 좀 친하게 살고 멧돼지하고도 친하게 살고 새하고도 친하게 살자. 예,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한 5년 살다가 내려왔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살상무기 어떻게 할 수 없는 총 같은 거 써가면서 죽이는 것보다 모르겠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굉장히 큰 너무 손실인데 너무 커요. 예.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데는 그 철조망을 하긴 하는데 철조망이 되게 얇아요. 얇은 대신에 거기가 전기가 통하거든요. 맞아. 그게 이제 국가 보조로 해가지고 몇 미터는 한 1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면은 이제 풀이 좀 자라가지고 거기다 계속 닿게 되면 이게 전기가 계속 새게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꾸준히 그 밑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풀을 계속 일정하게 자르더라고요. 예. 배보다 배꼽이 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농토나 농사 지형 자체가 외국처럼 이렇게 탁 조성이 안 돼 있고 산하고 많이 끼어 있고 풀 같은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첫 해나 두 해 정도까지는 그분들이 좀 하는데 그냥 버려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수렵장을 매년 운영을 하는데. 수렵장? 예. 지역마다 이제 꿩이나 멧돼지나 고라니를 할당을 해서 잡을 수 있는 양을 지정을 해서 잡게 하거든요. 지금도 수렵 기간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마리수를 한 1.5배 정도 추가를 해가지고 올해는 한 2만 4천 마리 정도를 잡을 수 있게 허가를 해놨대요. 예년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 한 10,000마리 정도. 근데 지금은 한 2만 4천 마리니까 뭐 멧돼지건 고라니건 그냥 막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까치 같은 경우는 또 수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서 겨울 때 돈을 버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와, 신기하다. 진짜. 돈이 들어간 거하고 비교하면 뭐 별 차이 없다고도 하시죠.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생태계란 게 위에 윗단계가 이제 피라미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맨 윗단계가 제가 초등학교 때나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가 없고 나서부터 지금 멧돼지가 왕이거든요. 다시 호랑이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마다 호랑이 한두 명씩, 한두 마리지. 한두 마리씩 풀어놓고 걔들이 지금 고난이하고 호랑이가 있으면 고난이 멧돼지 뭐 조용해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담비가 어쨌든 육식 종류로는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걔는 고라니를 물고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 힘이 있대요. 생긴 거는 되게 귀엽게 생겼던데. 예, 그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개를 풀어놓는 방법이 있긴 한데
개를 풀어놓으면 힘드는 게요.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집을 또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개를 풀어놓는 거는 별로 추천을 하진 않아요. 호랑이 낫다네. 호랑이를 딱 풀어놓고 집마다 꽃감을 하나씩 주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가 제일 무시하는 게 꽃감이니까 집 앞에만 꽃감 딱 끊어놓으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죠. 맞네요. 네. 예.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무효, 재협상 등 강한 반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산안 통과 반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무원 수 문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저희들은 분명히 반대했다는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어제 의총에선 정우택 원내대표의 사퇴론까지 터져나오며 원내 지도부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116석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121명과 국민의당 의원 39명을 합하면 과반으로 예산안 처리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한국당의 입장은 과거 여당 시절 보였던 태도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당의 공식 협상이 이럴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 처리 때도 합의가 불발되자 후안무치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야당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를 깨기를 하는 것이 아주 상습적으로 보이고 있고 후안무치의 극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두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추악한 뒷거래, 밀실 야합을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 직전 이 전 대통령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만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휴대전화에 이 전 대통령 측근과 주고받은 관련 문자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는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우리 편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했다는 JTBC 보도가 있었던 직후입니다. 두 사람은 2004년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돈독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0월 이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한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 주변인들과의 연락이 잦아진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이때 작성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기획관을 소환해 이 전 대통령의 사이버사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본회의장 명패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렇게 자리도 치워지기 전에 정치권의 관심은 최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에 쏠렸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부터 출마 의사를 타진받았고, 차 의원이 잘못돼서 그래 되더라도 출마 자체를 그쪽에 안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름도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서울 송파을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여야는 내년 6월 재보선의 규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두 곳이지만 항소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이 4명 더 있습니다. 아직 1심이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도 3명입니다. 재판의 속도에 따라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배지를 내려놓을 의원들까지 생각하면 재보선 지역 숫자가 최대 20곳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 총선급 재보선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쨌건 지금 예산 합의문 자체도 나왔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고생했다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동수당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깎인 게 너무 많다. 공무원 충원 문제도 깎였다 해서 반발하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터닥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 쪽에서는 우리가 캐스팅 보트야, 우리의 힘 받지, 뭐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바른정당은 최근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자신들은 여기 참여를 못한 상태에서 이 합의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정우택이 여러 가지로 미뤄두면서 합의는 하겠다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총은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당의 경우는 일단 이게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선방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속상하시겠지만 이걸 좀 뜯어봐야 될 게 있는데 우선 첫째는 그 아동수당권. 네, 아동수당의 경우 우리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그냥 전체 아동 0에서 5세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100%를 관철하지 못해서 일부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 90% 아동 0에서 5세 매달 10만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이걸 어떻게든 아동수당부터 실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후퇴라면 철학적으로 후퇴를 한 셈이죠. 가장 기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싶어하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잖아요. 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는 안 주는 방식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선방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뭔가 좀 방향성은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방향성을 잃었다는 면에선 뼈가 아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리적인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100% 국민에게 동의를 받고 있지 못하고, 그 100% 국민에게 동의를 받고 있지 못하니까 90% 아동복지 수당 지원, 요런 야당의 반대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조금씩 풀어가야 될 문제인 건데요.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보편적 복지를 되게 추상적이고 뭐 유토피아적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예, 전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이건희의 손자에게 1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니까 이건희 손자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보편적 복지로 가면 이건희는 그 세금을 아동수당에 4만 명분을 더 낸다. 이런 계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보편적 복지로 가고 이건희와 이건희의 아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자. 요런 사회적 합의가 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90% 아동수당으로 물러났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내릴 깃발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프레임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예,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것도 네. 내년 9월부터예요. 지방선거 이후에 한참 이후에. 내년 9월부터죠. 그러니까 본래 이게 5월부터 시행인가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죠. 아니, 원래 안은 1월 1일부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계획이었었고. 그런데 정부 안은 5월부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9월로 늦춰져서 4개월분이 또 빠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세수로 보면 아동수당 분야에서는 90% 그다음에 4개월인가 빠져서 거의 반 정도 전체 예산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나간 방송에서는요. 네. 참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또 구분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번에 왜 그 무상급식 얘기할 때 보편적 급식이 아니면은 이걸 또 구분해 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죠. 거기서 거기다 이런 건데. 네. 지금 그러면은 그 상위 10% 그러니까 3인 가구의 월소득이 723만 원 정도는 안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720만 원이 이게 소득 그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대학 나와서 한 10년 정도 일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맞벌이 부부라면 이게 세전이에요. 세전 72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화이트 칼라 한 10년 차 직장인 부부 그러면 723만 원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제 투명한 유리 지갑들이 그러네. 예, 또 손해 보는 겁니다. 월소득 말고 순자산으로만 따지면 6억 6천만 원 정도 이상은 네, 탈락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것도 진짜 공무원을 더 증원해서 순자산 6억 6천만 원, 월소득 723만 원 이상
선별해야 될 상황이 됐으니까요. 이제 선별하는 인력 때문에 또 예산이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결국은 프레임 싸움이고 문재인 정부 흔들기다라는 비난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바로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보편적 복지가 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아동수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들 같은 걸 보면 일단 사회적 약자들부터 기본소득 개념의 것들을 제공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동, 그다음에 노인, 뭐 농어촌, 뭐 등등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갈 예정인데 여기서 좀 쉽게 나가지 못하고는 그런 부분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보수 세력이 기대고 있던 가장 큰 게 레드 컴플렉스였잖아요. 예. 근데 레드 컴플렉스가 천안함 때부터도 작동이 안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지를 놓고 프레임 전쟁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복지 프레임에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선별 복지 프레임마저 보수 세력이 포기하면 이제 과거 의미의 보수 세력은 설당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보편적 복지와 선별 복지 프레임은 지금 지향을 못 찾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끝까지 흔들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 입법 투쟁, 그러니까 이제 예산국회가 끝나면 이제 입법 이제 갈등이 또 시작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때도 이게 부수 법안, 이 예산 부수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갈등이 생기고 전투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기초연금, 네, 이 부분도 올렸고요. 네,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특별히 크게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좀 웃겼고. 너무나 속이 뻔하죠. 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자신들 자체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갈 공간은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 더 지키자 이런 의미에 가까운데 전략적으로 보면은 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 게요. 예를 들어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이 TK 지역마저도 젊은 층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다 보면 점점 더 표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상태로 지금 소멸해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한 전략이 이렇게 없을까 싶은 생각 좀 들더라고요. 전략을 세울 수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게 반대밖에 없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체적으로 그 아동수당 부모들이라는 게 연령대가 한 30대에서 40대 뭐 초중반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반대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줘라. 예, 20만 원 줘라 아동수당.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릴 텐데 이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이상한 프레임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 혈세를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건데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게 국정농단 세력이 뭐 이게 돈 뒤로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것도 아니고 국민 혈세로 아동수당 주겠다는데 국민 혈세로 노인 기초연금 올려서 진짜 노인 빈곤 막아보겠다는데 이럴 때는 땡!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셨어요? 부드럽게 해볼까요? 해보세요. 저는 본래 버전은 땡! 정신 차려라 이거거든요. 조금 더 좀 세게 하십시오. 그러면 장희빈 톤. 아. 니들 머릿속엔 뭐가 들었니? 땡! 정신들 차리시오. 하란다고 하시는 거 봐. 왜요? 멋있지 않았어요? 안 멋있었어요? 저번에 소원대로요. 시사토론 사유자 하시고 네. 가끔씩 드라마 같은데 카메오도 출연하시고 나중에 한 2, 3년 후에는 졸업하심이 감정입이 잘 되세요 지금. 이거 멋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요 동화 신데렐라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신데렐라 양엄마가 계모가 신데렐라가 배고프다고 자꾸 그러니까 네 뱃속엔 거지라도 들었니? 그 구연 동안 되게 잘하셨겠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여기 이제 박근혜 성모한 버전인 거지, 여론 톤이. 그쵸. 그렇지. 네. 정우택은 여론에 밀려서. 네. 합의는 해주는데, 사실 내 맘에 안 들어 하는 부분들을 많이 남기긴 했어요. 거기에 유보라고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정우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자기 당에 돌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천사 노릇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격렬하게 반대하면 막상 그냥 상주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당이 일단 자기들 실리를 취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손을 좀 들어주는 쪽으로 가니까 반대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유보시킨 상태로 일단 합의문을 써줄게 이 상태로 갔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 보수의 원내대표나 대표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뒤에 당에 가서 뭐 이게 의총에서 어떤 반발이 있을까 생각해서 조금 유보다 이렇게 쓰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역시 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소신이나 자기의 입장보다는 훗날을 도모하는. 근데 이분이 이제 12월 12일이면 원내대표 끝난단 말이에요. 네. 여전히 이전 투구하고 뭐 그러더만요.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렇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석은 엄청나게 많은 공룡이 정당인데 네. 관심은 사실상 원내 교섭 단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 네. 예. 그렇기도 하고요. 이분들 이제 그 의총을 열었는데 국민의당도 이제 추인했고 민주당도 추인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은 3시간 동안 토론이 결렬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이 토론의 과정에서 제일 문제된 게 공무원 증언하고 법인세 인상 반대입니다. 왜 공무원 증언 반대 요 부분이 그렇게 막 핵심으로 부각됐는지 아세요? 이게 오랫동안 보수의 또 다른 기둥이 작은 정부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 작은 정부에 기초해서 이게 워낙 사람들이 이 세뇌가 돼서 공무원은 놀고 먹는다. 이게 작동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보수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 놀고 먹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예, 그래 놀고 먹는다. 그리고 또 이게 그런 프레임이 아직 작동하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보면 공무원을 탁 넣고 증언 찬성, 증언 반대하면 증언 반대가 5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 기대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도 미세하게 네. 충원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충원. 예, 이번에 충원은 이제 소방직이 정원에 못 미쳤어요. 정원을 다 채우면 19,000명 정도를 이번에 충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있는 정원을 늘려야지 증원이고요. 기존 정원을 다 못 챙겼기 때문에 충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빨리 프레임에서 공무원은 놀고 먹는다, 공무원 증언 반대, 뭐 작은 정부 신화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요거를 벗어날 길을 이낙연 총리가 재미있게 찾더라고요. 그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공무원 증언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낙연 총리가 답을 할 때 소방직, 경찰직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되풀이하더라고요. 지금 공무원 증언 문제만 해도 아까 말씀 나왔지만 그 정부안은 12,000명 그리고 네. 국민의당 안은 9,000명. 근데 이제 9,400명 정도. 75명. 결국에는 국민의당에 손 들어주면 사실은 다른 정당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민희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미니 2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도 안 드렸는데. 이제는 뭐,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이 인 건 맞고. 네. 방송인. 제가 느끼는 건데요. 네. 민주당 토론의 대표 선수,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웃기죠. 제가 대변인도 아니고. 근데 대변이에요.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할래요. 네, 잘하니까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고요. 방송 만드는 PD들이나 작가들이 봤을 때 가장 토론이 되는 사람을 불러다 쓰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대표 선수가 되셨다. 이 말씀 들으면 또 김현 대변인이 좀 서운하실라나? 김현은 공식 대변인이니까. 두 쌍두 마차. 네. 골고루 그 사랑을 나누기가 참 힘드네요. 김현을 더 사랑해 주세요. 왜요, 왜? 저는 집에 남친이 있잖아요. 김현 대변인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느낌인데. 그래요? 예. 뭐, 들으시는 느낌대로. 지금 남양주 병의 지역위원장이시고요.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시고. 지역은 지금 이주영 실장이 다른 일로 지금, 다른 데 간 사이에 발표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일단 가볍고 짧게 한번
거론해봐야 될 게 지금 해경이 선창 1호의 실종자 2분을 다 발견하셨어요. 어머,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요. 그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열심히 찾으면. 그러니까 헬기가 찾았다 그러는데 네. 보통은 이제 해경이나 해군 뭐 이런 인력들이 바닷가 해안선을 대부분 다 뒤져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헬기가 찾았다. 마지막 실종자 2분. 네. 그래서 일단 실종자가 2분이었는데 전원 발견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세월호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상 5분은 못 찾고 있고요. 근데 그게요, 세월호 초기에 가족들이 제일 분통 터뜨리셨다는 게 TV 뉴스나 보면은 육해 공군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현장에선 한 일이 없다. 이게 제일 분통 터뜨린 거였거든요, 초기에. 우리 방송으로도 많이 나갔죠. 네. 3일 이상은 전혀 아무것도 안 않았어요. 했다. 네. 가짜 방송만 했다. 뉴스만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보니까 진짜 이 사고 나고 24시간을 쉬지 않고 찾더만요. 네. 동원된 배며 뭐며 엄청난 인력이 동원돼서 찾았어요. 그게 국가가 할 일이죠. 그렇죠. 네. 네. 다시 한번 이제 뭐 명복을 빌겠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 1부에서는요. 예산 관련한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 쪽에 반발이 좀 너무 심하다고 하고 그래서 본회의 불참한다 뭐 이런 뉴스까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상황인데 네, 불참하는 거는 여당 입장에선 편하죠.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되니까요. 이따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에 대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어제 그 발표한 그 합의문 보니까요. 날짜가 2018년 12월 4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합의문 문서에 연도를 틀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2018년 정부 예산안이라고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정말